제12회 국가통계방법론 심포지엄에 온 오프라인으로 참여해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심포지엄의 사회를 맡은 통계개발원 연구기획실장 김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올해로 12회를 맞이한 국가통계방법론 심포지엄은 매회 통계 작성 과정에 분야별 주제를 선정하여 국가통계 전문가들의 연구 경험과 전문 지식을 공유하고 국가통계의 미래 방향을 논의하는 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12회 국가통계방법론 심포지엄은 국가통계 패러다임의 변화와 혁신이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각 통계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다양한 통계 작성 방법론과 활용 사례를 소개하고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 국가통계가 나아갈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튜토리얼과 함께 3개의 세션으로 나눠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며 발표 자료와 포스터 논문은 심포지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이 가능합니다. 올해 심포지엄은 온 오프라인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심포지엄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는데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 발표자에게 질문도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시청해 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도 드릴 예정이니 마지막 세션까지 많은 참여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2회 국가통계방법론 심포지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훈 통계청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한훈 통계청장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통계청장 한훈입니다. 제12회 국가통계방법론 심포지엄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멀리서 참석해 주신 설동훈 한국조사연구학회장님, 축사를 보내주신 박병욱 한국통계학회장님, 그리고 귀환 강의를 맡아주신 김규성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각 세션에서 다양한 지식과 연구 경험을 공유해 주실 연사님들과 세션별 참석자분들,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청중분들께도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사회 속에서 심포지엄 역시 지난 2년간 온라인 개최로 제한되었으나 올해 심포지엄은 온라인 중계와 함께 현장 토론도 동시에 진행되므로 참가자분들이 각자 원하는 방식으로 편하게 참여하시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본 심포지엄은 국가통계 생산자와 이용자인 민간과 공공기관, 학계 관계자들이 국가통계방법론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2011년부터 개최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조사 기획, 자료 수집, 자료 처리, 자료 활용 단계별로 순환적으로 논의를 진행해 왔으나 올해는 국가통계 생산, 처리 전 과정을 통합하여 국가통계방법론과 관련한 국내외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국가통계의 미래 방향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데이터 홍수라고 불리는 빅데이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양한 출처의 자료가 시시각각으로 생산되고 축적되면서 데이터의 활용성과 효율적 관리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는 반면 1인 가구 증가, 개인과 기업의 정보보호 강화로 통계조사 환경은 계속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는 국가통계 생산 방식과 활용에 있어 다양한 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은 이러한 혁신 노력의 일환으로 비대면 조사와 행정자료 활용 등 데이터 생산 방식을 다각화하고 있으며 응답자 친화적인 자료 수집을 위하여 국내에서 유일하게 조사표 인지 실험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계 데이터와 공공, 민간 데이터를 연계 분석할 수 있도록 통계 데이터 센터를 확충해 나가고 있으며 과학적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포괄적 연금 통계 개발 등 부처 간 데이터 가교 역할도 적극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통계 변화를 반영하여 올해 심포지엄의 주제는 국가통계 패러다임의 변화와 혁신입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합리적이고 신뢰성 높은 자료 수집을 위한 비확률 표본 자료의 선택 편향 보정과 인터넷 조사의 신뢰성 향상,
연구 결과를 공유합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다양한 데이터의 활용과 보호를 위한 재현 데이터의 유용성 평가 척도, 인공지능과 데이터 과학, 민간 데이터 기반 속보성 지표 서비스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션에서는 데이터 경제, 포괄적 연금 통계, 국가 통계의 비대면 조사 등 최근 국가 통계 이슈를 공유하고 의견을 경청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논의가 통계와 데이터가 정책과 사회 변화를 주도하는 시대에 국가 통계의 역할과 통계 작성 방법론에 대한 다양한 변혁을 모색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 논의된 주제들이 경제, 사회 등 여러 분야에서 정확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국가 통계 생산에 기여하고 각종 정책과 연구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기를 희망합니다. 데이터의 활용도와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국가 통계에 대한 기대 또한 무척 높아졌습니다. 오늘 심포지움이 미래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가 통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국가 통계 방법론 심포지움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뜻깊은 개회사를 해주신 한은 통계청장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박병욱 한국통계학회장님께서 축사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바쁘신 일정 관계로 영상으로 보내주신 박병욱 한국통계학회장님의 축사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통계학회 회장 박병욱입니다. 국가통계 패러다임의 변화와 혁신을 주제로 제12회 국가통계 방법론 심포지움을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선 이번 심포지움에서 귀중한 연구 내용을 발표해 주실 관련 분야 전문가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심포지움을 준비해 주신 한훈 통계청장님, 그리고 통계개발원의 김진 연구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현장에 참석해서 이 뜻깊은 행사의 개최를 축하해 드리고 싶었지만 피치 못할 학사 일정 때문에 참석하지 못해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통계개발원은 2011년부터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매년 국가통계방법론 심포지움을 개최해왔습니다. 지난 2년간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온라인 심포지움 형태로 개최되어서 다소 아쉬움이 있었지만 올해는 온오프라인 병행 형태로 행사가 진행되어 국가통계 전문가들의 연구 경험과 지식을 더욱 생생하게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 심포지움은 국가통계에 대한 전문가들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동시에 관련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크게 이바지해왔다고 생각합니다. 2011년 무응답 처리, 에디팅, 자료 통합 등 자료 처리를 주제로 시작된 국가통계방법론 심포지움은 지난 11년간 국가통계의 주제를 폭넓게 다루면서 내실 있는 학술 행사로 발전해 왔습니다. 올해는 국가통계 패러다임의 변화와 혁신을 주제로 다양한 강연과 발표, 토론 등으로 알찬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특히 데이터 통합을 이용하여 비확률 표본의 실렉션 바이어스를 보정하는 방법, 재현 데이터의 노출 위험과 유용성 척도, 익스플레이너블 AI 기술, 나우 캐스팅에 관한 내용 등은 국가 통계 분야뿐만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많은 국내 통계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학계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문제들이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데이터 경제와 연금 통계, 인터넷 조사와 비대면 조사 등의 다양한 국가 통계 이슈에 대해서 세션 발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강연과 세션에서 폭넓고 심도 있는 발표와 토론을 기대해 맞이하겠습니다. 최근 정보통신, 데이터 처리 기술의 혁명적인 발전과 사회 경제 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국가 통계의 작성과 활용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본 심포지움은 이러한 변화로부터 제시되는 시대적 과제에 대한 통계 전문가들의 지혜를 공유하는 매우 소중한 자리입니다. 저는 우리가 직면한 문제가 거대하고 시급할수록 기본에 충실한 접근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형태의 방대한 데이터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신뢰할 수 있는 통계 작성과 데이터 처리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우리 통계 전문가들의 시대적 소명일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심포지움에서 발표되는 많은 연구 결과들이 통계 작성 기관에 전파되어서
업무에 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이러한 학술 행사를 바탕으로 통계청과 학계가 상호 협력하여 국가 통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체계를 공고히 할 수 있기를 한국통계학회 회장으로서 희망해 봅니다. 다시 한번 제12회 국가통계방법론 심포지엄 개최를 축하드리면서 제 축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병욱 통계학회장님 축사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설동훈 한국조사연구학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와 함께 설동훈 회장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조사연구학회장을 맡고 있는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 설동훈입니다. 통계개발원에서 개최하는 제12회 국가통계방법론 심포지엄의 축사를 맡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사회조사 연구 전문가로서 대학에서 해당 교과목, 저는 사회조사 방법, 사회조사 실습 이런 과목, 사회통계 이런 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수로서 또 한국에서 한국조사연구학회의 대표로서 느끼는 감회는 더욱 새롭습니다. 올해 심포지엄에서는 서울시립대 김규성 교수가 비확률 표본 활용 방법론에 대한 튜토리얼을 진행하고 그 후 3개의 세션이 있습니다. 조사기획 및 자료 수집, 자료 처리 및 활용, 국가통계 이슈가 있는데요. 이 세 세션을 진행을 합니다. 그 발표자들을 보게 되면 그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학가 국책연구원 소속의 전문가들이 그 다양한 전공이 있습니다. 사회학, 경제학, 여러 전공, 보건학 이런 전공자들, 그다음에 민간 조사 회사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 그리고 통계청과 통계개발원의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들이 국가통계방법론의 현황과 해결책을 발표하고 토론을 하루 내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심포지엄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봤습니다. 조사와 통계 관련 지식의 향연이 열립니다. 그 심포지엄은 플라톤의 책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걸 향연인데요. 향연을 풀어서 이야기하면 술과 음식을 나누면서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지적인 허기를 해결하는 담론과 대화가 오가기를 기대합니다. 플라톤 시대에는 술과 음식을 나누면서 이야기를 나눴지만 오늘날 인류는 술과 음식 없이도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지혜를 축적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구 방법론을 익히고 여러 전문가들이 사용한 연구 방법과 또 새로운 사실을 학습하고요. 그에 대한 토의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심포지엄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각 세션 발표와 토의를 경청하시고 그래도 해소되지 않은 의문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학자들은 이 학회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요. 자기가 책을 봐도 해결이 안 되는 거는 직접 질문을 하고 그래도 안 되는 경우는 가서 궁금한 사항을 질문을 해서 해결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문제를 쉽게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심포지엄을 하는 취지는 거기 있다고 봅니다. 우리 심포지엄은 학술 담론이 넘쳐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성과 확산도 크게 이루어질 것으로 확상합니다. 여러 선생님들의 적극적 참여와 성원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따뜻한 축하의 말씀을 해주신 설동훈 회장님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인 심포지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튜토리얼 강연이 있겠습니다. 오늘 강연을 맡아주실 김규성 교수님은 서울시립대 통계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시며 표본 설계와 통계조사 방법론에 대한 많은 연구를 수행해 오신 표본조사 분야의 전문가이십니다. 오늘 튜토리얼에서는 비확률 표본 활용 방법론을 주제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김규성 교수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한 50분 정도 그죠? 하시면 되는 거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비확률 표본 관련 내용인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최근 몇 년 새 비확률 표본에 대한 담론들이 많아지고 시대가 변해서 그런 거죠. 시대가 변하고 비확률 표본에 대한 문제 제기도 많아지고 최근 들어서 논문들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한 1세기 전에 조사 연구 분야에서 가장 큰 담론은 뭐였냐면 센서스에서 표본 조사로 가는 거였어요. 우리가 이제 인류 역사가 쭉 있지만 한 이제 문명 시대 들어서 글이라는 게 있는 이후에 한 4,000년 잡아보면은 그 전에는 이제 센서스 말고는 별다른 조사라는 게 없었죠. 지금이야 이제 너무나 표본 조사가 많아져서 당연시이지만 불과 100년도 안 됩니다. 인류 역사에서 보면 아주 짧은 시기죠. 그래서 한 19세기 후반에 가장 큰 그 문명사적인 그 전환이 뭐냐면 전수조사냐 표본조사냐, 그게 한 30년 걸립니다. 그 문제 해결되는데 해결됐느냐? 해결이 안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갔냐면 병행이죠. 왜 그러냐면 지금도 센서스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통계청도 등록 센서스 바뀐 게 얼마 안 됐지만 하여튼 모종의 센서스죠. 모든 나라들은 센서스를 합니다. 센서스도 하고 민간 부분이나 이런 사회조사, 경제조사는 표본조사도 하죠. 그래서 병행을 한다. 그래서 이제 어떤 문헌에서는 그 토마스 쿤의 얘기를 빌어서 이게 패러다임의 전환이냐 이렇게 보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어느 하나가 어느 하나를 대체하지는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병행하게 되지 않는가. 그리고 21세기 들어서 또 하나의 큰 변혁기가 일어나는데 지금인 것 같아요. 제 느끼기에는. 그전에도 뭐 자잘구레한 이슈들은 많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닥쳐온 게 이제 무응답 문제고 표본조사라고 하면 조사 참여가 돼야 되잖아요. 일단 조사 참여를 안 하면 표본조사차가 이루어지지가 않죠. 1960년대, 70년대 이때 부근에는 이제 그 무응답 문제가 컸고 최근에 이런 비확률 표본 문제가 다시 두드러지는 거는 조사 참여 문제 플러스 디지털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디지털. 그러니까 그 전에는 통계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재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통계 조사 방법이 이제 과학적인 방법이 히트를 친 거죠. 그런데 최근에는 과학적이지 않은 데이터들이 너무 많이 생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문헌에서 뭐 오르게닉 데이터란 말 쓰기도 하고 뭐 파운드 그런 말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여튼지간에 연구자나 국가기관이나 어떤 뭘 알고자 하는 지식 탐구자들이 데이터를 찾는 게 아니고 그냥 프로세스 상에서 데이터가 생기는 겁니다. 과정상에서 트랜잭션 데이터 그런 거죠. 교통 데이터, 뭐 행정 데이터도 그 중에 하나로 보기도 하고 안 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하튼 시간에 이런 데이터들은 통계 목적으로 만들어진 데이터들은 아니다 이런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큰 특징은 관리가 잘 안 된다 이런 거죠. 왜냐하면 만드는 사람과 쓰는 사람이 다르니까.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그런 거를 이제 통계적 용어로 하면 그게 비확률 표본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런 방법론적인 비확률 표본 문제들이 지금은 그 디지털 데이터가 생산이 되고 데이터 사이언스가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거죠. 결국 뭐 그런 디지털 데이터 가공하는 분야이긴 한데 그런 문제들이 부각이 되면서 연구자들과 이제 국가기관에서는 이 핫토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통계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 문제가 계속 뜨거운 감자가 남아 있겠죠. 어떻게 될지 전망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해도 그런 문제가 돼 있고 튜토리얼로서 오늘 이제 비확률 표본 문제를 말씀드리는데 이 문제 제기하는 건 보통 쉽잖아요. 여러 다각도 문제 제기는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답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이렇게 먼저 미리 말씀드리고 그리고 병행될 것 같다. 표본조사도 진행되고 그 다음에 표본조사의 주축인 확률 표본도 진행이 되고 비확률 표본도 진행이 되고 병행을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바꿔지지 않을까 그런 디테일한 거는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려보고 여하튼 시간에 그런 문제들을 말씀드려보고 오늘 튜토리얼은 뭐 어떤 이 수리적으로 들어간 복잡한데 그런 것은 다 빼고 그냥 말로 이렇게 강연 비슷한 거라서 말로 말씀드려보고 중간중간에 이제 그
질문하실 분들이 있으면 하셔도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제목은 잡아봤는데 시간 되는 데까지 말씀드려보고 중간중간에 질의가 있으신 분들은 질문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서두에 간단하게 배경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배경이 지금 몰려오고 있다 이런 거죠. 근데 그 속도가 느끼기에 너무 빠르다, 이게 또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비확률 표본에 대한 요구, 어차피 그 학문적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학교에서 배울 때는 뭐 이론을 먼저 배우고 조금 더 공부를 하면 이제 이론을 사회에 적용할 거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건 학교적 마인드고 아카데미아에서 생각 마인드고, 실제는 많은 이론이라는 것들이 현실이 먼저 오는 것 같아요. 현실에서 수용이 되면 그 이론이 이제 적용된다, 살아남는 거고, 수요나 용처가 없으면 그 이론은 이제 사장되는 거죠. 근데 통계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1세기 전에 이제 전수조사가 표본조사로 이렇게 바뀌는 과정도 표본조사 수요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뭐 이론적인 방법의 아름다움 그런 건 나중에 이제 보완이 된 거고, 수요가 있어서 그렇다. 전수조사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수요. 근데 지금도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미 뭐 비확률 표본은 도처에 많이 있고 그런 것들이 이미 사용이 되고 있고, 그게 맞든 안 맞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맞물려서 그런 말씀 한번 드려보고, 그래서 뭐 조금 이론적이지는 않지만 비확률 표본이 뭐냐 요거를 조금 말씀드려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5번째 절에 있는 거 어떻게 할 거냐, 요게 이제 제일 핵심적인 그 이슈이긴 한데, 현재까지 개발된 거란 말씀드려보고 아직 충분하진 않다, 그런 말씀 먼저 드려봅니다. 현재까지 개발된 이론들이 충분하지 않고 뭐가 충분하지 않은 거냐 이런 말씀 드려보고, 그 다음에 어떤 배경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냐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면은 좀 이해하기가 쉬울 수 있겠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냐, 뭐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지만 제 나름대로의 전망을 한번 해보고, 중간중간에 이제 문헌들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전반적으로 비확률 표본이 현재 이 커런트 타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이런 거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배경은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대략적으로 이런 단계를 거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조사라고 하는 거에 뭐 태고초부터 있었지만 그거는 이제 과학적인 조사에서는 빼고, 그래도 좀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과학적인 조사 방법론을 쓴 조사는 대략 한 1930년대 정도로 봅니다. 그때로 보는 이유는 이 통계학이라고 하는 학문도 사실은 깊이 가면 뭐 연협도 있지만 현대 통계학은 이론이 한 1930년대 모두 대부분 정립이 됩니다. 그 현대 이론들이 확률도 그렇고 통계도 그렇고, 그리고 그 조사가 사회에 만연하게 된 것도 1930년대 40년대입니다. 그 무렵을 해서 이제 현대 학문의 틀을 갖추는 시기라서 1930년대 이렇게 잡는 거고, 그러면서 20, 30년 동안 굉장히 이론이 발전을 하죠. 그때는 이제 세계적인 배경이 된 거는 뭐 이제 사회적 배경, 미국의 공황도 있고 사실 전쟁도 있죠. 그러면서 이제 요구에 대한 정보에 대한 필요성 이런 게 폭증하면서 과학적인 방법론이 이제 확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1930년대 확장이 되는데, 그 이전으로 돌아가 보면 그래도 어떤 이론이 발전하려고 하면 그 전에 그 어떤 전조 같은 게 있어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19세기 말까지는 이 표본조사라는 거는 우리 사람들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표본조사라는 개념이 없었고 전수조사를 하든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전 문헌들은 모두 전수조사인데, 전수조사는 범위가 좀 다르죠. 로컬한 전수조사들 많이 있을 겁니다. 역사 그 기록에도 이제 보고가 안 돼서 그렇지. 그런데 국가적으로 내셔널 베이스로 그렇게 하는 게 말이 되냐? 대부분의 통계 전문가들은 반대했다고 합니다. 문헌에 보면 앞장서서 반대를 한 거죠. 말이 되느냐? 말이 되는 그 근거는 자명하죠. 우리가 알고자 하는 대상은 네이션이고 전국이죠. 표본은 그 중에 뭐 얼마나 될까요? 경월 같은 게 한 2만 표본이다 그러면 한 1000만 가구 잡으면 한 뭐 0.2%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0.2% 추출률이. 그러니까 0.2%, 2%죠? 0.2%. 만약 2%라고 하면 2%의 데이터로 98%를 어떻게 보면 개수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표본의 개념이니까. 그러니까 반도 안 되는 뭐 1, 2%의 표본으로 실제 국가 통계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사실은 아주 극부 일부의 표본으로 전체를 말하는 게 그게 말이나 되는 거냐 이런 거죠. 문제 제기가 대부분의 전문가들을 비롯한 관계 있는 사람 모두 반대했다 이런 거죠. 다 반대했다. 앞장서서 반대를 했죠. 그렇지만 하여튼 그런 그 논의가 지속이 되면서 그래도 해볼만 하겠다 이렇게 걸리는데 한 3, 40년 걸립니다. 3, 40년. 그럼 그 사이에는 뭐 있느냐? 병행이 되는 겁니다. 어느 하나가 뭐 어느 하나 안 하는 게 아니고 전수조사도 하면서 표본 조사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론적인 틀이 갖춰지는 거죠. 그 이론적인 틀이 갖춰지는 게 30년대가 되는 거죠. 물론 양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하나가 어느 하나를 대체하는 그런 관계는 아니고 그렇지만 양쪽으로 보면은 표본 조사가 훨씬 더 많죠. 양이. 그건 당연히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은 비용으로 빨리 할 수 있으니까. 이 시간에 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차원이죠. 그렇지만 전수조사를 다 이제 대체한 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 무렵에서 각국에서는 센서스를 다 했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표본조사가 그래도 과학적인 방법론이라고 하는 그 지명을 받은 것도 큰 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건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기되는 문제가 뭐냐면 일부가 전체를 설명하는 거지 않습니까? 일부가 전체를. 그 일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 일부를 어떻게 뽑아야 되느냐? 지금은 확률 표본인 거죠. 지금은 탄탄한 어떤 수학적 이론에 바탕을 해서 확률 표본이 있으면 전체를 말할 수 있다 이건데 그렇다고 해서 비확률 표본이 없어져요. 그것도 아니에요. 비확률 표본도 계속 생존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확률 표본은 드러내놓고 그래서 못해서 그렇지 비확률 표본도 계속 그 사용이 되고 연구도 되고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믹스된 모드들이 많아요. 확률 표본과 비확률 표본이 적당히 절충한 어떻게 보면 그게 제일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대표적인 할당 표본 같은 거죠. 겉으로는 이제 조사기관이나 작성기관은 확률 표본이라는 이름을 내걸긴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그 탑 레벨에서는 확률 표본이 많습니다. 디자인할 때는. 그런데 쭉 내려가다 보면은 이 응답자를 만나기도 힘들고 아주 그 마이크로 레벨에서 확률 랜더마이제이션을 잘하면서 하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시간도 그렇고 비용도 그렇고 굉장히 편의성이 들어가죠. 그것도 사실 따지고 놓고 보자면 비확률성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믹스가 돼서 실제 쓰이는 거는 뭐 절충안들이 많이 쓰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확률 표본에 대한 이 프레임워크가 탄탄하면 그 밑에서 좀 편차가 나도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고 뭐 그러는 거죠.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면서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러면서 비확률성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무응답 문제였는데 왜냐하면 무응답률은 계속 높아지는 경향이 있죠. 꾸준히 높아집니다. 60년대 이후에 크게 보면 이제 조사 참여가 떨어지는 거죠. 어떤 식으로든. 그래서 무응답률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문제가 80년대부터 한 20년, 30년 동안 논의가 됐었고 결과적인 해답은 없죠. 그죠? 없습니다. 다시 그 사람 응답자를 끝끝내 쫓아가서 물어보는 거 말고는 그렇지만 이제 보조적인 방법으로 그거를 보완하는 방법들 많이 개발이 됐죠. 그게 가중하는 방법입니다. 대책 제일 큰 주요 이슈가 가중하는 방법을 써서 해결하면 되겠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방법 자체가 이제 세계적으로 다 이렇게 받아들여진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국가기관에서는 뭐 다 스탠다드로 돼 있고 그런데 21세기 들어서 이 비확률성 문제가 무응답 플러스 뭐 메저먼트 플러스 커버리지 플러스 그런 건 계속 있었던 문제인데 또 하나 크게 들어온 게 이제 그냥 파운디드 데이터예요. 이 조사 목적으로 조사한 데이터가 아니고 그냥 도처에 데이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는 2000년 넘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파운디드 데이터, 오르가닉 데이터 이런 말을 썼는데 최근에 어떤 문헌에 보면 그냥 자동적으로 생성되는 데이터라는 게 조금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는 데이터인데 조사자나 조사기관이 조사한 데이터가 아니고 조사 목적으로 만든 데이터가 아니고 그 안에서의 비확률성, 확률성은 그래도 연구 많이 됐었는데 교통 데이터 이런 것들은 뭐 조사자가 조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시스템으로 나오는 거지. 자고 나면 나오는 거 아닙니까? 트랜지션 데이터 이런 거. 그런 거를 이제 국가에서 통계청이나 국가기관에서 어떤 통계를 만들어서 국가지표를 만들려고 하면은 어떤 식으로든 가공
지표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기존의 통계율은 잘 맞아떨어지질 않는다, 이제 이런 거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또 비확률 데이터고 기존의 데이터로는 뭔가 다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그러한 문제가 부각이 되면서 이 비확률 표본 문제가 이제 논의도 많이 되고 논문도 많이 나오고 엄청나게 나옵니다. 자고나면 나와요. 그런 문제가 이제 돼서 최근에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분야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까지 이런 문제가 어떻게 이제 됐느냐, 그런 문제를 한번 브로드하게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게 이제 현재까지 얘기입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에는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잘 모르긴 하지만 확률 표본과 비확률 표본은 이제 병행할 것 같고, 비확률 표본이 확률 표본을 대체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이 너무 달라요. 달라서 어느 하나가 어느 하나를 대체하지는 않고, 첫 번째는 둘 다 증가할 거다, 그죠? 비확률 표본에 대한 조사도 증가하고 확률 표본도 증가하고 감소하지는 않습니다. 그 인류 역사가 이 정보에 대한 이 탐욕이 줄진 않아요. 늘어납니다. 그렇지만 비율은 총량 대비 비확률 표본 비율이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거죠. 양적 비율적으로는. 그렇지만 표본 조사에서 확률 표본도 계속 유지가 될 거고, 확률 표본에서 갖는 장점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 같다, 이런 거죠. 자, 그런 큰 흐름에서 한번 디테일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확률 표본을 어떻게 대체할 거냐, 조사 환경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에 논의는 많고, 요 뭐 밀러라는 분이 몇 가지 얘기를 한 건데, 크게 보면 요 세 가지가 이 이슈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참여자를 조사에 참여시키는 거죠. 민간회사에서는 이게 시급한 화두죠. 일단 표본을 뽑아도 그 표본이 조사에 안 들어오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도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민간이나 통계청도 이 문제가 있는 거죠. 특히 이제 면접조사에서 조사를 하러 갔는데 거부를 한다든지 뭐 이런 논의들도 많이 있지만, 크게 보면은 모집단에 있는 구성원을 조사 참여시키는 문제, 이 문제가 이제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거냐, 계속 마이크로 레벨에서 진행이 되겠죠. 이따 첫 번째 세션에서 이 문제가 한번 논의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가 있다. 그게 이제 환경 변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 모드가 있는 거죠. 면접 조사냐, 전화 조사냐, 이런 거에 따라서 방법이 달라지겠죠. 지금은 대부분 이제 웹 조사에서 많이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응답자를 이제 할 거냐. 그 다음에 이제 커뮤니케이션 기술도 있는 거죠. 계속 조사 모드가 바뀝니다. 처음에는 이제 뭐 아시겠지만 우편 조사부터 해서 전화 조사, 면접 조사 이렇게 바뀌고, 지금 웹 조사를 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테크놀로지가 발전을 하면 좀 더 저비용에 유리한 테크놀로지에 따른 조사 방법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조사 방법이 바뀌면, 조사 도구가 바뀌면은 많은 부분이 바뀝니다. 우리가 웹 서베이에서 쓰는 여러 가지 절차들이 면접 조사나 이 전화 조사에서는 맞지가 않죠. 특성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현재는 이제 웹 서베이는 많아지는 추세고, 한 5년, 10년 지나면 또 다른 게 나올 수 있겠죠. 좀 더 편리한 방법으로 여튼간 데이터를 획득하는 방법, 이런 커뮤니케이션 스킬들을 잘 쓰는 것도 이제 미래 문제이긴 하죠. 굉장히 커뮤니케이션에 의존을 합니다. 커뮤니케이션 스킬에 테크놀로지 조사라고 하는 게, 그런 방법이 이제 계속 관심이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슈는 조사하고 무관하게, 서베이하고 무관하게 있는 데이터들, 이런 게 이제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사 데이터 말고 비조사 데이터, 관청에서는 행정 데이터를 보면 되겠죠. 행정 데이터는 조사 목적으로 나온 데이터들은 아닙니다. 행정 절차상에서 나온 데이터죠. 근데 그게 워낙에 신뢰성도 어느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양이 많고, 그 다음에 디스크립티브 스태티스틱 관점에서 보면은 또 맞는 것들도 많아요. 예컨대 뭐 인구수, 가구수 이런 거는 그게 거의 참값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어떻게 이용할 거냐. 차이가 있다면 그전에는 매크로 레벨에서 이용하는 수준이었다 하면, 예컨대 뭐 소지역 추정 이런 데서 매크로 값을 쓰는 거죠. 전국 평균, 뭐 지역 평균 이런 거, 그런 거는 이제 논의도 많이 됐고 많이 활용도 되고 있습니다. 보정할 때.
그런데 지금은 이제 마이크로 수준에서 그런 걸 쓰고 싶어 하는 거죠. 마이크로 수준에서. 그렇게 들어가면 이제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 데이터와 비조사 데이터, 조사 데이터와 다른 소스의 데이터를 결합한다는 그 문제의 그 바탕에는 마이크로 수준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매크로 수준은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연구 결과도 많고, 근데 마이크로 수준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기대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다. 예컨대면 이런 겁니다. 그 통계학에서 이 국가 통계에서 품질이라고 하는 게 있죠. 통계 품질. 그런 통계 품질이 세계적으로 많이 이슈가 된 게 1980년대 고무렵입니다. 고무렵이 왜 그러냐면 주로 미국이나 이런 쪽보다 유럽 쪽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EU가 결성이 되면서 뭐 3, 40개 나라의 통계가 나오는데 같은 EU 바운더리 안에서는 그게 교환 비교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라마다 다 정의도 다르고 모집단도 다르고 쓰임새도 다르고, 그래서 계속 그런 걸 맞추는 과정을 하다 보니까 품질 관리가 제조업에 있던 품질 관리 개념이 이제 통계학에 들어온 이제 이 국가 통계에 들어온 거죠. 그러면서 조사 통계, 조사 품질이라는 말도 생기고 여러 가지 품질 지표들이 생기죠. 다 그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품질 지표를 만들면서 관리를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생기는데 마이크로 레벨 수준에서 행정 통계 혹은 뭐 트랜잭션 데이터를 어떻게 볼 거냐 뭐 이런 거죠. 그건 쉽지 않다 생각보다는. 그리고 국가에서 통계를 관리하게 되면 기관 마찬가지입니다. 사기업은 좀 다르죠. 국가기관에서 통계를 만들게 되면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책임이 생겨요. 그래서 의무라기보다는 뭐 법률적인 의무는 아니지만 그 유로스탯이나 뭐 IMF 이런데 그 권고하는 거는 예산이 들어간 국가 통계를 만들면 그 통계에 대해서 품질을 알려라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만든 데이터 자체가 국가 예산이 들어가서 그런 거죠.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자체 자구적으로 그런 노력을 하게 되는데 그게 쉽지는 않다 이런 거죠. 이 조사 품질 자체도 서로 상호 이렇게 트레이드오프가 있어서 쉽지는 않다. 그렇지만 그런 문제는 많아질 것이고 좀 더 논의가 되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발전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세 번째 문제, 그 조사 데이터와 비조사 데이터를 혼합하는 문제가 앞으로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고, 이 세 가지 중에는 제일 분야가 커질 것 같습니다. 이 분야는 뭐 이제는 그 빅데이터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조사 관리자나 기관의 손을 떠나서 자동으로 막 이렇게 만들어지는 익스포넨셜리 인크리징 해버리니까 막 만들어지는 거죠.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이제 그 남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조금 좁혀서 일단 비확률 표본이 뭐냐 이런 것들을 한번 짚고 건너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수학적인 정의로 얘기를 하자면 비확률 표집은 확률 표집이 아닌 것을 비확률 표집이라고 합니다.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실수에서 무리수는 유리수가 아닌 게 무리수라고 정의를 하잖아요. 그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공식적인 정의는 비확률 표본이 뭐냐? 확률 표본이 아닌 걸 비확률 표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률 표본은 클리어한 정의가 있습니다. 확률 표본이 아닌 게 비확률 표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확률 표본은 뭐냐? 그거는 이제 그 밑에 써 있는 것처럼 일단 확률 표본, 비확률 표본 이런 개념들은 다 유한 모집단을 대상으로 합니다. 무한 모집단일 때는 그런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요. 그런데 국가기관이 대상으로 하는 모집단들은 대부분 유한 모집단입니다. 뭐 인구, 뭐 가구, 그죠? 기업체, 뭐 병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없고, 그리고 모집단 자체가 유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잘 갖춰진 프레임이 있어서 정돈됐다는 걸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전제하에 표본을 뽑을 때 표본은 모집단의 일부를 표본이라고 합니다. 표본이 어떤 표본이냐 여기에 따라서 확률 표본이냐 비확률 표본이냐 갈리는 겁니다. 표본은 모집단의 부분을 표본이라고 하는 것이고, 자 그래서 확률 표본은 뭘 말하는 것이냐 두 가지 조건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모집단에 있는 뭐 전국의 가구라고 하면 전국 가구 중에 모든 가구는 표본으로 뽑힐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모든 가구는 물론 안 뽑힐 수도 있지만 뽑힐 가능성은 있어야 된다 이거죠. 뽑힐 가능성이 없으면은 대표를 못 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표본의 개념이 2% 되는 표본이 어떻게 98%를 대신하느냐, 그 원리 중에 가장 그 쉬운 설명이
어느 가구든지 어느 표본이든지 내가 표본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 뽑힐 수는 있지만 될 수가 있다. 확률이 있어야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이 어느 가구든지 어느 개인이든지 어느 기관이든지 표본에 뽑힐 수 있어야 되겠다. 그걸 포함 확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함 확률이 양수여야 되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모든 구성원들은 표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안 뽑히는 건 할 수 없지만 그게 첫 번째 조건이고, 여기에 어긋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실제로 그게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는 그러한 확률이 지정이 되면 실제 그렇게 표본을 뽑아야 돼요. 그러니까 확률 메커니즘에 의해서 그렇게 뽑아야 됩니다. 확률만 지정해놓고 안 뽑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렇게 두 가지 엄격한 조건을 만족해서 뽑힌 표본을 확률 표본이라고 하는데, 수학적으로는 굉장히 아름다운데 이게 쉽지는 않다 이런 거죠. 첫 번째 난점은 뭐냐면, 초창기 때는 이런 확률 메커니즘을 만드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확률 메커니즘을. 그러니까 지금이야 뭐 컴퓨터 난수 있으니까 아무 문제도 아니지만, 그 난수가 없던 시절에, 난수 다시 만들어진 거죠. 만들어진 겁니다. 난수가 없던 시절에 뭐 10,000가구에서 100가구를 뭐 100분의 1을 뽑는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한 20-30년 동안 또 개발이 되죠. 그게 이제 난수죠. 랜덤 넘버입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은 다 이제 내장이 돼서 지금 아무것도 아니지만, 첫 번째 문제는 그거였고, 그 문제가 어려우니까 균형 표본이나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개통 표집 이런 것들이 난수를 만들기가 힘들어서 지금은 다 해결돼서 큰 문제는 아니죠. 그런 메커니즘을 만들기 쉽지 않다 이런 거고, 그 또 하나의 문제는 그런 확률을 지정했다 하더라도 그 현실적으로 그걸 딱 맞추기가 쉽지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집단은 아이디어란 거고, 모집단에 대한 그 구성원들 리스트가 있어야 돼. 그게 보통 프레임이라고 하는 거죠. 프레임이 있어야 되는데, 그 프레임이 잘 갖춰진 프레임이 있느냐,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 갖춰진 경우는 이제 보통 두 가지죠. 그 가구, 주택, 그죠? 주택은 이제 센서스를 계속 하니까 주택은 있고, 그 다음에 주택이 조사가 되면 그 안에 구성원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가구하고 그 사람에 대한 것들은 보통 국가에서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그 지표이기도 하죠. 잘 돼 있고. 그렇지만 기타 다른 모집단들은 그렇게 클리어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뭐 환경,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기업체 중에는 그렇지 않은 것들이 많아요. 관광, 뭐 이런 것들. 왜냐하면 기업체들이 관광만 100%하는 기업체가 또 잘 없잖아요. 겸업을 하니까. 농업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농가는 쉬울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이 농업하는 사람이냐,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뭐 자기적으로 이제 소득이 얼마 이상인 걸 농가한다 이런 자기적인 그 정의들은 있지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피지컬하게 딱 있는 거 말고는 이 전체 모집단에 있는 전체 구성원들을 확률이 있게 뽑기가 쉽지가 않아요. 생각보다는. 근데 이제 그 차이가 크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되는 건데, 그런 걸 이제 커버리지 에러란 말을 쓰기도 하는데, 포함 오차, 포함 범위, 그 문제가 로컬한 수준으로 가거나 좀 더 하이 레벨로 가거나 좀 특수 분야로 가게 되면 이게 심각해집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제기가 돼서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 그 확률 표집을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그런 처음부터 내재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이제 비확률 표본 내지 비확률 표집이 만들어지고 고안이 되고 그런 거죠. 확률 표집이 하기 어려우니까. 여하튼지 간에 비확률 표집은 확률 표집이 아닌 걸 비확률 표집이라고 한다. 그래서 수리적으로 말하자면 내가 대상으로 하는 모집단의 구성원 중에 뽑히지 않는 어떤 그 확률 표준 메커니즘이 있으면 그건 비확률 표집입니다. 뽑히지 않는 구성원이 있으면. 그리고 실제 그러한 메커니즘에 의해서 뽑지 않으면 비확률 표집이고, 그렇게 정의를 하는데 생각보다 쉽지는 않다. 그죠? 그렇게 정의를 일단 하고 지나갑니다. 자, 그래서 확률 표집이 왜 이렇게 많은 세계인들한테 인기를 얻느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 과학적인 관점에서 확률 표집을 하면은 통계학 전 분야에서 항상 문제가 뭐냐면, 이 과학 실험이라고 하는 거는 연구자가 모든 경우를 다 실험해 보지는 못하죠. 그래서 과학자가 연구를 해서 어떤 연구 성과를 내면 그 성과가 이제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그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연구자의 어떤 그 편향이, 선택 편향이 연구에 들어가 있지 않느냐,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연구를 얼마든지 자기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연구자의 선택권이 없이 객관적으로 했느냐,
그거를 백업해주는 그 아이디어가 확률합니다. 그래서 실험을 할 때는 굉장히 공정하겠다. 그걸 백업해주는 확률하고 그래서 그걸 체크를 하는 거죠. 실험이 확률적으로 이루어졌느냐. 이게 첫 번째 이제 큰 이제 배경인 거죠. 그래서 확률 실험을 했다. 그 다음에 어떤 확률적인 장치에 실험했다 그러면 이건 실험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실험 결과는 이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이게 또한 이제 한 가지 큰 문제고 중요한 이슈고, 또 한 가지 이슈는 뭐냐면 가만 생각해 보세요. 예컨대 100가구에서 1000가구로 갑시다. 1000가구의 대상 중에서 내가 20가구만 조사를 했다. 그죠? 2%죠. 그러면 2%를 갖고 이제 90%, 8%를 커버하는 건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면 2%가 98%를 대신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대표성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모든 1000가구는 다 대표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확률이 있습니다. 뽑히든 안 뽑히든. 그렇지만 그것만 갖고 대표한다고 하기는 부족하겠죠, 사실은. 그죠? 왜냐하면 표본 자체도 뭐 치우치게 뽑히기도 하고 확률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것만 갖고는 부족하다. 항상 그게 논쟁거리입니다. 확률 표본에서 그 배드 샘플이 뽑히는 문제가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20가구의 조사 결과로 98%의 가구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확률만 갖고는 부족한 거죠. 그래서 통계학자들이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뭐냐면 그 표준오차 개념인 거죠. 신뢰 구간 개념, 그죠? 그래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그 수리적인 구간을 만들어서 그 안에 참값이 들어올 가능성을 확률적으로 제시를 하는 거죠. 신뢰 구간 개념입니다. 이게 그 현대 통계학에서 조사 연구나 통계학이 이렇게 일반화되는데 큰 기여를 하는 거죠. 그게 대물원에 의해서 일반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가구의 조사 결과는 20가구의 값이긴 하지만 20가구의 결과가 980가구의 뭔지 모르는 값들의 참값을 어느 범위 안에 있다는 것을 지칭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학교에서 배울 때는 신뢰 구간 개념으로 배우는 거고, 그 표준오차라는 개념으로 배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개념으로 배우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거죠. 미지의 참값이 어디 있을 그 근방을 알려줄 수 있다. 불과 2% 가지고 그거죠. 그게 두 번째 큰 특징입니다. 그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부분으로 전체를 말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를 한 거죠. 근데 비확률 표본은 그게 어렵다. 그게 가장 큰 어려운 점입니다. 비확률 표본은 자기밖에 대표를 못해요. 비확률 표본은 이 표본과 논 샘플의 관계를 연결지어주지를 못합니다. 그게 비확률 표본의 이론적인 가장 큰 한계예요. 확률 표본은 내 조사값 플러스 조사하지 않은 값들의 관계성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물론 가끔 틀리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그 커버리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이게 큰 장점인데 비확률 표본은 그게 어렵죠.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연구들이 이제 그런 걸 하는 겁니다. 비확률 표본과 아닌 것 나머지 부분들 연구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가 이제 그 큰 핵심이죠. 현재까지는 어렵고 그다음에 상당히 많은 가정과 여러 가지 도구를 써서 이제 하는 그 문제를 푸는데 그런 문제가 잘 맞는 분야도 있고 맞지 않는 분야도 있습니다. 확률 표본 같이 유니버셜하게 이렇게 일원화된 이론 체계를 갖고 하기는 조금 아직까지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론이 개발되고 그러면 좀 더 이제 개발되겠죠. 아마도 좀 더 세분화되고 분야별로 개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그 두 가지가 확률 표본이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 조사 분야에서 그리고 국가에서 받아들이는 된 계기가 그 두 가지다 이거죠. 확률화 플러스 일부를 가지고 전체를 말할 수 있다. 신뢰 구간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국가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비용은 그렇게 아주 탑 프라이어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비용은 확보를 하는 문제도 있으니까. 물론 이제 지금이 이제 조사가 워낙 많아져서 비용이 많아지는 거지 조사 하나 자체가 비용이 뭐 폭증하는 건 아니죠. 조사가 워낙 많아져서 그런 거죠. 비용도 하여튼 큰 문제이긴 하지만 이제 그런 게 있고, 또 하나 확률 표집에서 문제는 확률 표집도 있죠. 비확률 표집도 문제죠. 최근 들어서의 또 하나 문제는 오늘은 뭐 큰 이슈는 아니지만 이제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있는 거죠. 프라이어티 개인정보 문제가 있어서 표본 조사는 처음에 할 때 이게 통계적 목적으로 발표된다는 걸 고지하고 시작을 처음부터 하죠. 그러니까 응답하는 사람들이 알고 시작하는 거고
행정 데이터 이런 거는 안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공개를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또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런 문제. 아직까지는 사회적 이슈는 안 되는데 조만간 5년, 10년 이내에 이제 그 문제가 계속 충돌하겠죠. 개인은 개인의 정보를 갖고 싶은 프로텍션 해야 되는 또 본능 같은 게 있는 거고, 국가기관은 그 데이터를 얻어서 퍼블릭하게 만들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 전에 통계는 매크로 데이터를 보통 공개를 했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 통계 수요자들이 마이크로 데이터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마이크로 데이터로 공개를 하는 순간에는 문제가 180도 바뀌는 거죠. 매크로 데이터일 때야 뭐 내가 있으나 없으나 나는 탐색이 안 되지만, 마이크로 데이터 같으면 아무리 감춘다 하더라도, 그죠? 온갖 기법을 써서 한다 하더라도 내 신원이 노출될 수 있는 그런 걱정은 되죠. 그런 문제. 그런 문제가 이제 그 통계 이 서베이 분야에서는 앞으로 마이크로 레벨로 가면 그런 문제가 조만간 닥쳐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 뭐 오늘 그 주제가 이슈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런 문제가 숨어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자, 비확률 표집은 앞에서 확률 표집 말씀할 때와 같은 그런 논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비확률 표집이 활용되게 된 사회적 역사적 배경은 확률 표집을 하고 싶은데 잘 안 돼서 그런 거죠. 그리고 쉽고, 그리고 일단 조사만 생각을 하면은 뭐 확률 표본 20가구나 비확률 표본 20가구나 사실은 뭐 그 조사자가 말 안 하면 사실 모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인프로스 마찬가지고, 그리고 애독하게 하는 건데, 여튼지간에 이제 비확률 표집은 근본적인 가장 큰 난점이 뭐냐면, 표본을 가지고 모집단 전체를 얘기를 할 때 상당히 어렵다, 그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그래서 여러 가지 가정도 하고 그러는데 다 이제 분야마다 좀 다르죠. 자, 요거는 뭐 시간 관계상 개념만 이렇게 쭉 저 스크립트 있으니 그냥 제가 이렇게 말씀만 드려보겠습니다. 유선정은 뭐냐면 그 목적성이 있는, 퍼포시브 아닌 목적성이 있는 거죠. 그 조사하는 사람이 이제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표본을 선정하는 거를 유의선정이라고 그래요. 딱 정해서. 예컨대 뭐 이런 거죠. 그 뭐 남녀 비율 반반, 인구 비례, 그래도 목선적인 선정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뭐 연령 이러다 이렇게 할당을 해서 하는 거죠. 그렇게 정해놓고 하는 거죠. 그런데 유의선정이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은 역사적 뿌리를 보면 확률 표집보다 유의선정이 더 사실 앞섭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19세기 말에 표본이라는 개념이 이제 나오기 시작할 때 어떻게 설득을 했느냐? 그때 전문가들이 다 반대했습니다. 100%는 몇 명 빼고 다 반대했는데 어떻게 설득했느냐? 설득할 때 논리는 이겁니다. 표본의 구조와 모집단의 구조가 같으면, 미니어처죠, 축소판. 표본의 구조와 모집단의 구조가 같으면 표본으로 충분하다, 이런 거죠. 그게 처음에 표본을 가져온 그 논리적인 동기입니다. 표본의 구조와 모집단의 구조가 같으면은 표본으로 충분하다. 왜냐하면 배수하면 되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 그게 이제 퍼포시브가 되는 거예요. 인구 비례도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성별 맞춰야 되고, 뭐 이것저것 알 수 있는 변수들도 맞춰야 되는 거죠. 그렇게 맞추면서 그런 거를 이제 퍼포시브 셀렉션 말에 붙인 거고, 유의선정이 되는 거고, 이거는 그 확률 표본보다 사실은 납습니다. 지금도 할당 표본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할당 표본의 아이디를 쭉 내려가다 보면은 일단 표본의 구조는 모집단 구조가 같아야 된다. 언론이나 뭐 이런 데서 이제 대표성 문제는 주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인구 비례가 안 맞나, 이런 거죠. 왜 표본의 비율, 남녀의 비율이 혹은 뭐 연령 비율이 모집단과 안 맞느냐, 그죠? 선거도 마찬가지죠. 왜 안 맞느냐? 그런 걸 쭉 내려가다 보면은 이제 거기에 뿌리가 맞닿아 있습니다. 나중에 물론 이거는 이제 보정을 하기 때문에 다 조정은 되는데, 그래도 일단 구조 자체가 같으면은 표본으로 충분하다, 이런 개념이 뿌리 박혀 있고, 지금도 활용이 되고 있는 거죠. 할당 표집이 대표적이긴 하지만. 자, 판단 표집은 뭐 전문가가 알아서 하는 거고, 편의 표집은 이제 주위에 쉬운 거 하는 겁니다. 뭐 국가기관에서 편의 표집 할 일은 별로 없고, 마케팅에서는 많이 하는 거죠. 뭐 몰 앞에서 하는 거 다 편의 표집입니다. 지나가는 사람 인터뷰는 편의 표집이고, 이제 만나기 쉬운 사람, 그죠? 다 비확률 표집이죠. 우발적 표집도 국가기관에서 할 일은 별로 없고, 그 마케팅이나 이렇게 실험할 때 이제 뭐 친구불로 하는 것만 다 이런 거죠. 자원자 표집은 많아질 것 같습니다. 자원자 주로 이제 웹에서 많아지는 거죠. 웹.
왜냐하면 이제 표본을 리크루트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만나기도 어렵고 컨택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보통 이제 메일이나 보통 웹 저걸 띄워서 들어오는 사람 중에서 이제 모으려고 하는 거죠. 그게 자원자 표집입니다. 웹이 활성화되기 전에는 자원자 표집도 뭐 그렇게 그 인기를 끌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주로 이제 그 심리학 실험 혹은 뭐 사례 연구 이럴 때 자원자 표집을 받았는데, 혹은 뭐 의료, 왜냐하면 이제 의료 실험을 한다면 어떤 특정한 병이 있는 사람을 해야 되니까 그때 자원자 표집인데, 지금 이제 조사 모드가 전화 조사해서 이제 웹으로 넘어가면서 웹에서 조사를 하면서 수많은 자원자가 필요하면서 자원자 패널 같은 걸 많이 만들죠. 그런 추세를 하다 보니까 패널이 되는 사람 자체가, 표본이 되는 사람 자체가 이제 자기가 선택권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사후적으로 조정하긴 하지만 그런 자원자 표집이 활성화되고 있고, 그런 문제가 점점점 많이 발달할 것 같다. 지금 많이 개발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할당 표집은 표본조사 이론이 처음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인기 있는 메뉴죠. 할당 표집. 할당 표집의 문제는 뭐냐면, 이 유의 선정과 할당 표집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유의 선정이 그 약간의 그 역사의 뒤연길로 사라지게 된 연도가 뭐 1934년 보통 그 통계학분이 잡습니다. 그 논문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할당 변수에 들어간 변수는 잘 맞추는데 할당 변수가 아닌 게 문제입니다. 할당 변수가 아닌 거. 할당 변수가 아닌 변수에 대해서는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랜덤 표본을 하게 되면은 변수에 관계없이 모든 게 동일하게 랜덤마이제이션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런 건데, 이 할당 표집이 이제 보통 지역 맞추죠. 그 다음에 인구 비례 맞추죠. 뭐 연령 맞추고 성별 맞추고, 좀 더 한다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떤 정보가 있냐에 따라서 뭐 학력을 맞출 수도 있고 맞추는데, 거기까지는 맞추지만 실제 서베이에서 조사하는 문항은 뭐 수십 수백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예컨대 뭐 소득이다 그러면 소득이 할당 표집의 가정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개인 베이스로 하면 성별이 같고 연령대가 같고 지역이 같고 학력이 같으면 소득은 비쌀 것이다, 이런 가정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냐? 그런 것도 있고 안 그런 것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할당 제어 변수로 컨트롤 되는 변수는 할당 표집이 잘 맞는 거고, 그렇지 않은 변수는 할당 표집에 이제 에러가 생기는 거죠. 그런 문제. 근데 조사 변수가 워낙 많아서, 보통 뭐 수백 개, 패널 같은 뭐 수백 개 이러니까 조사 변수가 워낙 많아서 쉽지가 않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기본적인 틀이 갖춰져 있으면은 아주 벗어나는 그런 건 좀 막아지겠죠. 이제 그런 용도로 쓰는 겁니다. 지금 많이 쓰고 있고. 자, 네트워크 표집은 그 희소 모집단에서 섭외하기 어려울 때 쓰는 건데 넘어가고, 그래서 뭐 이름은 정확한 고유명수는 없지만 수정된 확률 표집, 사실은 이렇게 내밀하게 들여다보면은 뭐 통계청도 그렇고 뭐 국가연구기관도 그렇고 조사기관도 그렇고 그 외형은 확률 표본인데 이렇게 들여다보면 비확률 표본이 막 섞여 있죠, 사실은. 그래도 이제 확률 표본의 프레임워크가 있어서 딱 구축이 되면은 그 안에서 좀 이렇게 흐트러져도 그 안에 흐트러지니까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로 기대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실패 사례도 있고 성공 사례도 있는데 성공이 대부분 많이 하니까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메뉴 스크립트로 대신하고, 요게 이제 요즘 들어서 많이 나오는 거죠. 주로 웹 패널에서 많이 나옵니다. 웹 서베이에서. 웹에서는 접속하기가 쉽고, 그 웹에 접속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그 패널을 모집을 하는 거죠. 비확률 표본이 그 생명력을 가질 수 있는 요건 중에 하나는 규모를 키우는 겁니다. 규모가 커지면은 그 비확률 표본에서 미래 그 디렉션 중에 하나는 비확률 표본의 규모가 커져서 모집단에 점점점 접근해 가면은 비확률 표본이 가지는 많은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그런 문제가 이제 있는데, 자원자 패널 같으면은 몇 분까지죠? 예? 그래요? 제가 시간을 잘못 봤네. 그래요. 30분까지.
자, 그래서 뭐 중요한 말씀 다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자원자 표집에 주로 웹에서 일어납니다. 웹. 이 분야가 앞으로 많이 이제 이슈가 되는 분야일 것 같다. 자, 요거 드렸고, 그 다음에 요 문제, 확률 표집과 비확률 표집의 그 혼합 문제, 요 문제가 많이 이제 자, 요건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고, 자, 그래서 요 문제만 잠깐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현재까지 나와 있는 아이디어는 뭐냐면, 비확률 표본의 활용성을 높이는 가장 큰 흐름 중에 하나는 비확률 표본의 어떤 확률 구조를 사후적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죠? 확률 표본은 확률 표준 메커니즘에 대한 가중치 형태로 대표성을 부여하죠. 비확률 표본은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많이 논의되는 거는 비확률 표본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표본은 비확률 표본이지만 표준 메커니즘에는 확률성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확률 구조에 의해서 표본은 나왔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그걸 모른다, 그거죠. 그래서 어떤 구조로 나왔을 것 같으냐에 대한 가중치를 만드는 게 그걸 수도 웨이트라고 합니다. 유사 가중치. 그러니까 유사 가중치를 만들어서 부여해줘서 비확률 표본을 확률 표본처럼 쓰자, 이겁니다. 이게 이제 가장 주류 이론이고, 또 하나는 이제 다른 모형을 통해서 생명력을 불어넣는 방법들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파퓰러하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 이제 김재관 교수가 오늘 발표할 것 같은데 그 말씀 드려보고, 그렇지만 또 그것도 가능성 있는 분야 중에 하나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나와 있는 주류 이론들은 비확률 표본의 그 가장 큰 약점이 표본이 아닌 다른 분야를 설명하지 못하는 그런 대표성 문제인데, 그거를 다른 보조 변수, 뭐 다른 그 참고 조사들 통해서 그런 생명력을 부여해주겠다, 그렇게 하는 게 가장 큰 이론이고, 많이 개발이 돼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름들이 뭐 보정 추정, 그런 거죠. 보정 추정, 그다음에 성향 점수 추정,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설계 기반 추정, 이런 것들은 모두 그런 기반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이거는 뭐 어렵지 않게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활용하기가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자, 이런 내용들이 이 내용, 유사 랜덤화 이런 것들, 그게 비확률 표본에다가 확률 구조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보정 가중치 마찬가지고, 성향 점수 가중치도 많이 쓰죠. 그러니까 성향 점수는 기본 개념이 뭐냐면 이런 거죠. 확률에 뽑힐 가능성을 알면은 이걸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표본에 뽑히긴 뽑혔는데 얼마의 확률로 뽑혔다는 걸 모르는 거죠. 그 성향이라는 말을 써서 표본에 뽑혔을 가능성을, 그 성향을 파악하는 방법을 쓰는 거고, 주로 이제 무응답에서 많이 썼었는데 무응답에서 많이 썼던 테크놀로지가 비확률 표본으로 온 겁니다. 보통 이제 로지스틱 회계에서 많이 씁니다. 그래서 구조 자체는 많이 아실 거고, 그 무응답이나 이런 포함 오차 이런 거의 문제가 비확률 표본으로 와서 적용이 되고 있다. 이건 뭐 활용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나중에 김재관 교수 발표를 들어보시고, 뭐 이거는 우문 같긴 한데, 그 확률 표본과 비확률 표본 뭐가 더 좋으냐? 현재까지의 답은 확률 표본이 좋다, 이거죠. 이 논문도 그런 논문인데, 이제 그건 이렇게 실험을 이렇게 세팅을 해서 그렇고, 확률 표집이 가능하지 않은 데서 비확률 표본이 발생을 하는 거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먼 밸런스하긴 한데, 그리고 비확률 표본이 발생하는 영역은 확률 표본이 발생하는 영역하고 좀 다를 수도 있다. 이게 이제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주로 그 인터넷상에서. 그리고 조사하고 무관한 행정 데이터도 그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조사자가 조사기관이 아닌 분야에서 발생한 데이터를 어떻게 국가 지표를 만들 거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차원을 좀 달리하는 것 같긴 합니다. 자, 이건 참고하시고, 자, 이런 문제, 이건 다 말씀드린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통계청이나 국가기관 같은 이런 문제가 이제 있는 거죠. 결국은 확률 표본이든 비확률 표본이든 여하튼지 간에 어떤 조사라고 하는, 조사도 어차피 정보를 얻는 수단 중에 하나죠. 어떤 수단을 통해서 만들어낸 결과가 국가 지표로 만들어지려고 할 때 국가기관에서는 그 값에 대한 보증을 해야 되는 거죠. 품질이라는 이름으로 하든지 무슨 이름으로 하든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책임지는 건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비확률 표본을 써서 뭘 만드는 거는 연구자들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만든 결과가 국가를 대표하는 지표다, 이거를
국가기관이나 통계청이나 이런 연구기관들은 그거를 보증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 이런데 이제 연구가 많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이제 연구자들이, 저희 응답자들이 자기가 응답하지 않은 그런 데이터들이 통계로 만들어지고 마이크로 레벨에서 공개되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저항할 수도 있다. 이런 문제가 이제 숨어 있는 거죠. 아직까지 뭐 표면은 안 됐는데 마이크로 레벨로 가게 되면은 이제 그런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사회적으로 제기가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미리 드려봅니다. 자,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뭐 질문이나 코멘트나 있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익한 강의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뭐 저도 개인적으로 비확률 표본에 대해서 관심은 많은데 아직 조금 그 공식 통계를 작성하는 통계청에서는 비확률 표본에 대해서 좀 많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도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혹시 현장에서 질문이 있으시면 일단 먼저 받아보겠습니다. 네. 아마 오래간만에 하는 그 현장 학술이나 심포지엄이다 보니까 질의를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하시는 게 편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질의가 들어온 게 있어서 제가 일단 한번 예. 네. 근데 제가 보니까 이미 교수님께서 이렇게 슬라이드를 하시면서 대부분 좀 답변이 되신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질문을 드려보면은 저희 이제 조사 현장에서는 이제 설득도 매우 어렵고 응답률도 매번 이제 많이 떨어지게 되는데 차라리 그냥 원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하면서 응답의 품질을 더 이렇게 높이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어느 정도의 응답률이라면은 차라리 비확률 표본을 하는 게, 그리고 비확률 표본의 품질, 유사한 통계 품질을 맞춰가면서 생산하는 게 더 낫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의 응답률이면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민간에서 선택을 하나 할 수 개별 있을지. 조사에서 닥치는 가장 큰 문제죠. 몇 프로 뭐 정답이 있겠습니까만.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 센서스가 우리는 이제 등록 센서스로 갔는데 이제 얼마 멀지 않은 과거에 캐나다에서 센서스를 자발적으로 한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참여하고 싶어서 한번 하게 센서스를. 그랬더니 그래 이제 캐나다 국민들이 이제 센서스 참여하기 싫다고 해서 그런 거죠. 그다음에 참여율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답변하고 싶은 센서스에서 인구주택 센서스 하고 싶으면 하라고 했더니 뭐 응답자들은 쾌재를 불렀겠지만 각종 그 전문 기관에서는 이제 난리가 났겠죠.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어차피 국가기관에서 하는 모든 조사는 그 조사 결과가 국가 지표가 되고 활용이 돼야 되는데 이 센서스 같은 경우에 자발적으로 하고 싶은 사람만 응답을 하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통계색 능력이 없어져 가지고 그게 취소됐어요. 어려운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제 통계 만드는 건 쉬우나 국가기관에서 그걸 가지고서 국가 지표로 쓸 때에는 굉장히 어렵다. 근데 추세는 무응답률은 점점 낮아지는 추세라서 뭐 오늘의 20%가 내일의 15%가 좀 낮은 추세라서 뭐 지금의 수치가 미래 수치는 아닐 것 같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뭐 단기적으로 뭐 답이 있겠습니까? 단기적인 답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성향 점수나 가중에서 이제 이렇게 보완하는 방법이 지금 쓰고 있는 방법이고 그 방법의 성패는 모집단 구조의 모집단 특성에 맞는 그 다른 보조 정보가 얼마나 많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실 기법보다는. 그래서 많은 정보가 있으면 훨씬 더 리커버리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 드러나는 문제가 이제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 그 다음에 또 매칭 문제가 또 생기죠. 이렇게 매칭하는 문제가 생기고 민간기관은 또 그런 데이터가 없으니까 오로지 표본만 갖고 해야 되니까 고민이 크겠죠. 그런 정보 자체는 이제 통계청이나 뭐 국세청 말고는 없으니까 그런 정보가 있다고 하면 표본 아니라 비표본이라 하더라도 많이 커버가 되는데 그러면은 또 아까 그런 문제가 또 생기는 겁니다. 국세청 데이터 같은 경우에 그 납세자들이 통계 만들려고 세금 내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또. 그래서 그게 이제 법적인 조치, 그다음에 개인정보 문제 이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어서 항상 두 개가 충돌이죠, 그죠? 통계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과 정보를 안 주려고 하는 사람.
뭐 논의가 많이 필요하고 현재로서는 그 아까 말씀드린 성향 점수나 가중 보정 이런 거로 하는 게 가장 돈 안 드는 방법이고 쉬운 방법이다 현재까지는. 그리고 그거에 대해 성패는 기법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얼마나 많은 좀 유익한 보존을 가지고 있냐 그겁니다 사실은. 그 정도. 네네. 뭐 더 하나의 질문이 있긴 하지만 교수님께서 앞서 하신 답변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은 좀 생략드리고요. 이상으로 발표와 질의응답에 수고해주신 김규성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잠시 첫 번째 세션 준비 시간을 가진 후에 10시 50분부터 조사 기획과 자료 수집을 주제로 첫 번째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0분에 뵙겠습니다.